예, 이제 백선 마지막 시간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번부터 이제 임대차부터죠. 자,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건데요.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겼대요. 그럼 임차인이 사용 수익이 좀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다. 그럼 생활 속의 마모가 됐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임차인이 스스로 고쳐서 쓰는 것이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판례의 견해죠. 처음에 임대차 시작할 때부터 파손이 돼 있으면 임대인이 고쳐서 줘야 되지만 사용 도중에 파손이 생긴 건 별 비용 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활 속에서 파손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차임을 주는 대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 수익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상태 유지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겁니다. 사소한 거 말고 사용 수익에 불편할 정도.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임차인이 좀 고치면서 삽시다. 그러면 집주인이 그러면 임차인이 뭐 싫어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유지 수선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거죠. 그래도 그 임차인이 부담하는 유지 수선은 소규모 수선인 거죠. 왜? 우리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웬만한 건 좀 살면서 고칩시다. 그때 그 웬만한 거 소규모 수선만 해당하는 거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건 숙박업소의 호텔이나 아니면 뭐 모텔 이런 데지 않습니까? 이런 숙박 계약의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주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에 있어서 건물이 등기된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 전에 몇이란 때는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잃는다. 그래요. 토지 임대차는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지어서 등기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대항력이 생기죠. 이게 차지권의 대항력인데 그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은 건물로 인해서 생긴 건데 건물이 멸실하거나 후폐됐다 그러면 그 건물 존재가 없어지는 거고 등기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항력도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82번입니다. 임차인의 비용상한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에요. 임대차는 이 임차인의 비용상한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쪽이 주로 많이 나오죠. 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 복구키로 한다라고 약정을 했답니다. 그럼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특약을 한 겁니다. 이 틀렸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키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국한하지만 비용 상환 청구권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건 맞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지만 필요비나 유익비 같은 경우는 생활하는 과정에 필요비 지출해야 되면 지출해야 되는 거고 유익비는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하면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임대인의 허락을 받았다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2번이 맞았습니다. 첨부된 물건이 건물의 구성 부분을 이룬다. 그럼 건물의 일부가 됐다는 얘기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모르겠으나 부속물은 아니다.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으로 얼마든지 떼갈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한 것, 이거는 부속물이 아니죠. 지 개인적인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건물의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속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5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매수대금 지급 시까지 임차인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는 있잖아. 비용상환 청구권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비용상환 청구권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서 목적물 유치할 수는 있어요.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하면서. 근데 이거는 유치한다 해서 유치권이 아니고 동시행의 항변권이고 비용상환 청구권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 답은 2번이네요. 그다음에 83번 갑으로부터 2009년 8월 1일까지
기간 약정 없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를 임차한 을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고 갑은 2010년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다음 중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간 약정 없는 토지 임대차였었어요. 그리고 을이 건물에 지상 건물을 지었습니다. 을의 임차권이 등기되더라도 을은 토지 양수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해야 되죠. 지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거나 아니면 이게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일 때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인해서 종료가 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에게 해야 되죠. 다만 그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을 갖추거나 등기가 돼 있었다라고 하면은 토지 임대인뿐만 아니라 그 토지 임대인으로부터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임대차 종료 중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라는 갑과 을 사이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약정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그 포기 특약이 유효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임차인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상 건물이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을은 건물 전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토지가 두 필지에 걸쳐 있는 거야. 갑이 토지의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이 토지가 보니까 요 부분이 갑 토지고 요 부분은 을 토지인데 을이 필요에 의해서 인접 토지를 임대차한 거죠. 그래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었으면 요 부분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해야지, 이건 자기 건물에 자기 토지 위에 자기가 건물 지은 거기 때문에 이건 지 거예요. 누구에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맞았고요.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 유무나 갑에 대한 효용 유무는 을의 매수 청구권 행사 요건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상물이 건재하기만 하면 그죠?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갑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라고 하는 거죠. 갑의 동의를 있든 없든 토지 임대차 자체가, 임대차 목적이 지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했으니까 임대인 갑은 처음부터 토지 임대차 해줄 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지상에 건물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 건물 지을 때 임대인의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동의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임대차 처음부터 지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했기 때문에 임대인도 지상에 건물이 생긴다는 거 뻔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83번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4번 건물 임차인 B가 C에게 전대하는 것에 관하여 임대인 A가 동의했다 그래요. 어허, 임차인 B가 C에게 전대한답니다. 몇 번이죠? 84번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A고 임차인이 B인데 C에게 전대를 하고 있는데 전대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했다. 동의했으면 임대차와 전대차가 병전적으로 성립하는 거죠.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전대차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두 개 계약이 존재하는 거죠. 다만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 동의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이 일부 발생하기도 하고, 이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차로서 의무를 부담하고 그 대신 권리는 여기다가 행사한다. 이런 이중적인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종전 임대차는 그대로 유지, B와 C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각각의 계약인 거예요. C가 A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 B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서는 A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요. 여기다가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는 차임을 이쪽에 줘야 되는데 차임을 만약에 B에게 줬다. 그렇다고 한다면 A가 와서 달려면 다시 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부 제한을 해서 전대차 계약으로 정한 차임 지급 기일이 15일인데 15일 전에 B에게 차임을 줬다. 그러면 A가 달라 그러면 다시 줘야 돼요. 근데 전대차 계약으로 정한 차임 지급 기일이 15일인데 15일까지 A가 달라고 안 그러니까 17일쯤 B에게 줬다. 그럼 그때는 A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당신이 달라고 안 그랬으니까 임차인에게 줬지라고 대항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다음에 C가 A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 임대차와 전대차 동시에 종료하면 A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요. 그리고 전차인이 목적물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전대차상 권리는 여기다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A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매수 청구권은요. 왜냐하면 그 물건의 소유자는 A니까 그 매수 청구권, 그 물건 자체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임대차 끝났고 이제 민사특별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죠. 자, 주임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겁니다. 대항력은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여기서 틀렸죠. 법인 중에서는요. 토지주택공사나 아니면 소규모 법인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임대하고 신청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법인이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모든 법인은 아니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권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답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되자마자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작성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해서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작성 제출됐다. 이거는 담당 공무원 요구에 의해서 자기 손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됐으면 임차인의 착오가 없으므로 대항력이 인정된다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요구에 의해서 임차인이 자기 손으로 바꿨으면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요구에 의해서 바꿨는데도 그래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올바르게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경우에 임차인이 신고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기지만 공무원 요구에 의해서 임차인이 바꿔서 신고했다. 그러면 대항력 인정 안 됩니다.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 요구한 것이다. 아니에요. 주택의 임차권과 전세권, 주택의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고 전세권은 우리 민법상 권리예요. 완전히 별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1, 2, 3, 4번 다 틀렸으면 이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지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차한다는 얘기는 주택뿐만 아니라 그 부속 토지도 같이 임대차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일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자, 다음은 8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존속에 관한 설명, 틀린 거 한번 찾아보는데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무조건 2년이 아니라 2번 지문에서 보시다시피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근데 임차인이 1년의 기간을 원한다. 그럼 이건 1년이 되는 거죠. 근데 주택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임대인이 1년 됐으니까 나가야지 라고 할 때 임차인이 아니요, 저는 계속해서 2년을 쓰겠습니다. 그럼 그건 2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법정갱신의 경우에 그 기간은 2년의 임대차로 갱신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면 임대차는 종료된다. 자, 여기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모든 조항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갱신이 됐다. 그러면 2년의 임대차로 갱신이 됐는데 그럼 2년을 꼭 지켜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그만두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3개월 있다가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데 그럼 임대인은 해지 통고 못한다는 얘기죠. 무조건 2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2기 차임의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 차임을 2기 동안 연체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게 아니죠. 오히려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정갱신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가 될 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그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배당 요구에 의해서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어요. 보증금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87번. 주택 임차 보증금에 관한 기술이에요. 틀린 거 찾습니다.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당사자 합의로 임차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얼만큼 증액해야 되는지는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액의 범위 제한에 받지 않는다. 임차주택 경매 시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이거 우선변제권 갖춘 임차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우선변제권이에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조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습니다. 그럼 우선변제권을 행사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 그럼 그 전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여전히,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여전히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변제권 행사해서 우선변제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엔 대항력을 행사해라. 통상적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같은 요건인데, 우선변제권 같은 요건인데 우선변제권 행사해서 못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였는데, 주택임대차는요 또 거기에 대항력을 또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기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아니에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피담보 채권을 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을 할 때는 보통 우리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할 때는 목적물 반환 제공하고 경매 신청하는 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인데,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하지 않고 해당 주택에 살면서도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거죠.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해당 주택에 살면서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인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은 어쨌든 간에 대항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 목적물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되면은 대항 요건, 거기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선변제권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같이 갖추고 있어야 우선변제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소액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우선 변제권 없이 대항 요건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다만 그 대항 요건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88번 문제입니다. 주택 임대차에 관한 판례 이론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갑이 병회사 소유의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전대차해서 전입신고 마치고 거주하던 중 을이 갑회사로부터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은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자, 이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자,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었어요. 근데 을이 병에게 전대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여기는 전차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물은 전차임이 이미 점유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항력은 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됐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되면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임차인이 되는데,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 받았죠. 이미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이미 돼 있잖아요. 주민등록 이미 돼 있고 전입신고 이미 돼 있고 목적물 인도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던 거는 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소유자가 됨과 동시에 얘는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을 갖춤과 동시에 얘는 대항력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데 얘는 이미 목적물 인도받아서 전입신고는 이미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소유권을 얘가 취득함과 동시에 임차인이 되고 그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이 없는 종전 임차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종전 임차인은 매수인이 낙찰대금 납부하는 동시에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같은 개념이죠. 경매냐 매매냐 이 차이만 있는 것이고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과 점유 매개관계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래요. 여기 전대차잖아요. 얘가 임차인이고 전차인인데 전차인이 주민등록 마치고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대항요건은 얘가 갖췄지만 대항력은 누가 갖는 거죠? 임차인이 갖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자, 그리고요.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대항력 있는 임대차예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게 된다. 임차인의 양도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지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임대차 관계가 승계돼요. 그래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다만 이때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 승계가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해지하고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틀렸네요. 5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우선변제 취득 시에만 구비되면 족한 것이 아니라 그 임대차 기간 내에 배당 요구가 혹시 이루어지면 그때까지라도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답은 틀린 내용은 뭡니까? 틀린 내용은 4번이네요. 89번 주택임대차보호법 다시 나오고 있어요. 옳은 겁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임차인이 계속 살 거냐 배당 요구에 의해서 배당할 거냐는 임차인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해당해도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이 됩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계속 살 생각으로 해서 배당되지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갖춘 소액 임차인이 임차주택 매매 시 매매랍니다. 매매 보증금 중 일정액을 주택의 매수인에게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이든 최우선 변제권이든 주택이 매매가 될 때가 아니라 경매가 실행이 될 때, 강제 집행이 될 때 얘기해요. 이때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내지는 최우선 변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매매가 되면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최우선 변제 이런 거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최우선 변제. 이거는 임차주택의 최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이 여러 명이고 그 사람들의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 다액일 때는 경매대금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일정액 비율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 사람인데 매각대금은 1억 원인데 세 사람의 최우선 변제 대상이 6천만 원이다. 그럼 6천만 원 다 주고 나면 실제 채권자는 4천만 원밖에 못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매각대금의 2분의 1, 즉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세 사람에게 나눠주고 5천만 원은 그 채권자가 가져간다. 그런 얘기고요.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있다 하더라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아니에요. 주 목적이 사용수익에 있다면 임차권인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으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 반대에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주 사용 목적은 임대차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건 주택의 임대차가 아니잖아요. 사용수익의 목적이 아니라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럼 이건 임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지만 여기는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수익이 주 목적이다. 그러면 임차인으로 보호가 됩니다. 주택의 임대차가 법정갱신된 경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면 임대차는 종료한다. 아니죠. 여기 이제 해지 통고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양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죠? 임차인만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봤던 내용이에요. 자, 90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되면 임차인은 그때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된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당연히 보증금 돌려받는 건 당연한 거고 임차권 등기에 소요된 비용 모두 다 받고 최후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법원에 배당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죠.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격려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임차권 등기 말소는 임차권 등기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다 받고 최후에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은 무조건 선의행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만능의 권리는 아닌 거죠.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이사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91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그랬습니다. 삼부파철이죠. 자, 삼부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공탁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보상이, 공탁이 아니라 합의한 경우에 삼부할 때 보네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 전부를 경과실로 파손은 중대한 과실이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를 전대했다. 그래, 삼부파철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건 무단전대는 뭐죠?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죠. 그래서 이거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에요. 경과실도 아니고요. 그래서 3번하고 5번 지문은 1번하고 2번, 3번이 답이죠. 1번, 2번, 3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4번은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일부를 파손한 경우. 그 다음에 5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구체적 통지한 내용에 따라서 임차 건물 일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통지한 내용에 따라서 임차 건물 일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이 아니라 전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일부 때문에 그건 틀린 거고요. 그래서 거절 사유로 오른 것은 4번 하나입니다. 3번이죠. 3번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임차인의 연체 차임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및 임대인의 거절 사유는 모든 임차인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최장 계약 기간 5년에 관한 규정은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임대차에 적용이 된다. 자, 요거는 개정이 돼서 10년으로 바뀌었죠. 요건 10년으로 우리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10년. 10년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 다액인 임대차의 경우에는 갱신되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별도의 규정에 의거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청구할 수 있어요. 9% 범위 내에서 증감 청구할 수도 있고요. 자, 보증금이 다액인 경우에 기간 약정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는데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보증금이 다액인 임대차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지역에 따라서 보호 대상 보증금이죠. 환산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만 그렇지 이제 다액인 임대차에는 이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이 5번이고요. 근데 3번에 있는 지문 그거는 이제 5년은 과거의 기준이고 이제 10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10년으로 바꿔서 이제 틀린 답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93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차임 등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춰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현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그럴 때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임대차 목적인 상가 건물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다. 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이체 현재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건 권리금 계약이 이미 됐잖아요. 근데 이때 임차인이 자기에게 더 유리한 새로운 임차인이 생겼다라고 해서 다시 그 사람 데려다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거절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2번은 임대차 목적인 상가 건물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2번도 맞았습니다.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은 틀렸습니다. 임대차 계약 거절 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는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작은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고. 그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죠. 방해 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한다. 그래서 방해 행위 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된 날, 그리고 기간도 3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여기도 복수 정답 2개가 돼야 되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은 가등기 담보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틀린 건데요.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유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유효다. 이게 담보 목적에 어떤 등기가 돼 있든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는 그 담보권을 그대로 승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또는 경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저당권자와 다른 거는, 저당권자는 매각 절차만 해야 되지만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권리를 자기가 취득하는 형태로, 권리 취득의 형태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은 법률상 저당권으로 취급한다. 그렇죠. 담보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땐 저당권과 똑같아집니다. 자, 가등기가 금전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 의무와 그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금전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 채무만 납게 된 경우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최초에는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와 기타 채권을 같이 묶어서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을 했다가 기타 채권을 소멸하고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상의 채권만 남게 되면 그때부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4번 틀렸고요. 대물 변제 예약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대물 변제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물 및 이에 붙인 이자액의 합산액보다 적다. 그러면 그냥 물건 줘버리면 되죠. 오히려 갚을 돈이 더 많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반대는 차용액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 담보물의 가액이 더 크다. 그런데 채권자가 차액을 정산하지 않고 물건을 뺏어가려고 그럴 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적다. 그럼 목적물로 줘서 변제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95번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 실행에 관해서 옳은 건데요.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차액이다. 그래서 이자까지도 다 공제한 차액이 청산금 평가액인 거죠. 자, 담보권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 목적물의 가액에서 채권자가 받아야 되는 금액 빼고 선순위 채권액까지 다 빼는 겁니다. 그럼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게 청산금 평가액이에요. 청산금 평가액이 없다고 한 경우에도 청산금 평가액이 없다는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라도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이유를 증명해서 액수를 다툴 수 있다가 아니라 자기가 평가한 금액은 액수를 다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도 틀렸죠. 청산금 실행 통지 당시 목적물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자액이 아니라 가등기 담보권과 선순위 채권액만 빼야 되죠. 후순위 담보권은 뺄 필요가 없어요. 후순위 담보권은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후순위 권리는요. 그래서 해당 피담보 채권하고 선순위 피담보 채권만 공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에 담보 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동시행위 항변권을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담보 가등기 전에 있는 그 채권액은 전부 다 청산금 평가액에서 빼버렸을 거예요. 그럼 남은 금액만 청산금 평가액이 될 텐데, 그럼 후순위자가 대항력을 갖췄다. 그럼 남은 청산금 평가액을 줘야 나도 목적물 인도해 주겠다라고 동시행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후순위자는 배당 요구에 의해서 배당을 받을 때 목적물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3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4번에 담보 가등기가 경유된 부동산에 제3자가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자하고 똑같거든요. 그 순위에 관해서는 가등기 담보가 경유된 때가 아니라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의 통지한 때를 기준으로 한 때가 아니라 가등기 담보권이 경유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되었다면 그 후에 청산 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됐지만 이후에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청산금을 다시 지급하면 그 등기는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96번은 이제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구별은 건물 전체가 완성이 돼서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이 아닌 구분 의사가 표시가 되고 객관적으로 건물이 완성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이제 기존의 판례가 바뀐 거죠. 기존의 판례는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이라고 했는데, 최근의 판례는 구분 의사가 표시가 되고 객관적으로 완성된 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구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건물이라도 소유자가 구분 건물이 아닌 한동의 건물로 한 때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구분 의사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구분 의사가 없으면 한동의 건물로 되는 것이고요. 구분 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때에도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아니에요. 원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구분하여 처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했으면 분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로 어떤 때냐면 재건축할 때죠. 재건축할 때는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대지 사용권만 재건축업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조합에다가 처분한다든지요.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틀렸고요. 4번에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나 연체료나 전유 부분에 관한 것은 특별 승계인에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 체납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도 승계가 돼요. 공용 부분만요. 하지만 전유 부분이나 기타 연체료 이거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 전유 부분 안에 들어가 있지만 한동 건물 설치 보존으로 인해서 그게 뭐죠? 뭐 화재 감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하자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건 공용 부분에 그 화재 감지기가 잘못돼서 스프링클러가 터졌다.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자 잘못으로 터진 게 아니라 화재 감지기가 잘못 작동하는 바람에 터졌다. 그래서 아래층에 그냥 홈폭 다 젖었다. 그래도 이거는 위층의 잘못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하자로 인해서 생긴 문제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97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설명이에요. 하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각 건물마다 구분 소유자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얼마, 전체별로 얼마, 각 동별 5분의 4, 전체 5분의 4 뭐 이런 얘기 하죠.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니다. 그렇죠?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게 2월 이내에 확답을 하라고 최고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땐 서면으로 해야 되죠. 재건축에 참가한 자는 불참자에 대해서 시가에 따라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매도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것도 시가예요. 시가에 따라서 매도 청구한다.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시가이고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그래서 전원의 동의로 할 수 있다. 이 전원의 동의가 중요한 말이고요.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입니다. 인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 좋습니다. 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98번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자, 틀린 거 찾습니다. 명의신탁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 명의신탁에 의해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럼 제3자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원래 이게 통정호의 표시 아니냐라고 하는데 통정호의 표시와는 좀 달리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수탁된 부동산이라는 걸 알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람은 권리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의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얘기는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해지하는 것이지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니까 이거는 해지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고 소유권 반환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를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효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 무효인 계약은 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없다 맞는 거고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 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에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 약정은 약정 시에 소급하여 유효가 아니라 혼인한 때서부터 유효죠. 이때는요. 이때 혼인은 법률론만 얘기하는 거고 혼인한 때서부터 유효로 되는 거지 소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자기 명의로 격려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그 대금 부동자는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거고요. 명의신탁인데 이게 뭐죠? 계약 명의신탁이죠. 등기 명의신탁이 아니라 계약 명의만 신탁한 것이고 신탁자와 친구 수탁자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이 직접 매수인으로서 선의의 병유로부터 부동산 매수했답니다. 이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때는 을이 그냥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고 매수 자금만 부동산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사라고 준 돈 매수 자금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9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토지를 매입하면서 병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을에게 직접 병 앞으로 등기 이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경우 법률관계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은 을로부터 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은 지가 했어요. 계약은 지가 했는데 등기만 병에게 하자. 이게 등기명의 신탁이죠. 예.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형인데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위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명의신탁이 무효고 그에 따른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소유자는 여전히 을입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도 무효다. 아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해요. 다만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과 갑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등기 이전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명의의 등기 말소 청구하고 다시 을에게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을이 갑에게 이전해 줄 것을 지금 누구에게 해준 거죠?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원래 여기다 해줘야 될 것 일로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도 이 계약은 유효지만 이거는 무효거든요. 무효니까 을이 반환 청구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갑이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너는 얘한테 돌려주고 너는 나에게 이전해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만일 갑과 병이 부부이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강제집행 면탈, 세금 포탈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이 경우엔 예외적으로 둘이 법률상 부부인 경우에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을은 여전히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이 등기는 무효고 그래서 을은 이 등기를 회수에다가 갑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갑이 을을 대위해서 청구한다. 그런 뜻인 것이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번입니다. B는 A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C와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C가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 명의로 이전 등기 격려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이제 계약 명의 신탁인 거죠. 등기 명의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계약을 갑하고 의뢰했지만 여기는 A, B, C 하는데 B는 A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C와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A가 소유자고 B가 매수인이고 C가 명의신탁자인데 얘네 둘이 계약은 하지 않은 거예요. 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얘가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가서 계약은 누가 하는 거죠? A하고 C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선이라고 한다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B는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을 해서 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A로부터 C에게 이전 등기가 된 이상 비록 A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C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죠. 얘가 선의인 경우에만 소유권 취득하지 얘가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이거는 등기 명의신탁하고 똑같죠. 3자 간에 서로 짜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위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의 등기가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B는 C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되 이때는 토지의 매수 자금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만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이 맞았습니다. B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C가 대물 반환 형식으로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C가 돌려주려고 보니까 나는 어차피 부동산 필요 없었어. 그러면 줄 돈 대신 물건으로 대물 반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물 변제도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B하고 C하고 합의만 되면 되는 거죠. 돈을 돌려주나 물건으로 돌려주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C에게 토지를 매도한 A가 B, C 간의 계약 명의신탁에 관한 선이라면 그 약정은 유효다라고 하는데요. 약정 자체는 무효예요. 무효. 항상 이 약정은 계약이 얘하고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A하고 C 사이에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선이라고 한다면 이 약정은 A가 선의 여부 관계없이 B하고 C의 약정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무효고요. 경매 과정에서 A가 B, C 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C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데 경매 과정이라고 한다면 A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매매라고 한다면 A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경매 과정에서는 이거는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어요. 법원에서 대신 실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의 선악과 관계없이 얘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선 문제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그 문제 뭐 오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오타 정리를 한꺼번에 해서 이제 수정사항을 한꺼번에 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정리하시고 이 문제가 여러분 눈에 많이 익은 것들일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만 골라 놓은 것이니까 요거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건투를 빌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